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이정환입니다. 공인중개사 이제 내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입문 강의 시작을 합니다.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그냥 비율만으로 따지면 이제 5분의 1이죠. 총 5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과목이죠. 40문제 100점. 근데 공부량이라든가 수험생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은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민법에 아주 전력을 다하셔야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유는 이제 강의를 들어오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전력을 다해서 민법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입문 과정은 반드시 한 번은 들으셔야 되고요. 그 이후 과정이 있죠. 기본 심화 과정이라고 이론을 조금 더 심화한 과정인데 그 기본 심화 과정을 한 3번 정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고 책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참고 강의를 들으시는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한 6개월 동안은 꾸준히 들으면서 참아야 되는 인내력과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 민법 점수는 1시간 공부에 따라서 점수가 그만큼 딱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점수가 잘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심화 과정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마음의 여유를 갖자. 인내력을 갖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를 듣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 교재가 띄워져 있고 이걸 체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교재에서 찾다 보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강의 듣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제가 강의할 때 저를 노려보면서 듣는 데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듣는 데 집중을 하더라도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차례 반복을 해야 된다. 또 나옵니다. 반복이. 이유는 세 번째, 민법 등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법학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도 굉장히 낯섭니다. 민법 기본서를 나중에 보시게 될 때 그 문장 자체가 약간 번역투. 외국어를 번역해 놓은 형태. 그러니까 뭐 주어, 목적어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투. 우리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장 자체를 읽어봐도 용어도 어려운 데다가 문장 자체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 용어하고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 과정에서 기본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법학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표현, 그리고 기본이 되는 제도,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기본 심화 과정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용어하고 표현, 기본적인 제도들, 여기에 좀 익숙해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 민법이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창이 6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4파트예요. 그래서, 이 민법 총 7파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과 강론을 합쳐서 물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보통 총론에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 10문제 내지 11문제가 나옵니다. 합쳐서 한 14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약법에서 합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또는 총론에서 6문제,
강론에서 4문제,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여기까지는 민법이라는 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따로 법이 있어요. 민사특별법이라고. 총 5개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오게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합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총 6문제 정도가 민사특별법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합쳐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집합건물법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여기서 2문제 나오면 여기서 1문제 더 나오고, 또는 가등기담보법에서 1문제 더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법에서 1문제 더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딱 문항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은 10문제 중에 적어도 8에서 9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계약법도 10문제 중에서 8에서 9문제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반면에 물권법은요, 한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요. 민사특별법도 한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65점에서 조금 재수가 좋으면 70점 정도 나옵니다. 시험 가면. 우리가 내년에 실제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민법 점수가 65점에서 70점입니다. 간혹 가다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 점수밖에 못 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65점에서 70점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미양가로 따지면 양이나 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평가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60점에서 70점을 목표로 한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더라도 70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민법의 평균 점수가 65점 전후입니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평균에 맞춰서 65점 내지 7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용어와 제도 위주합니다. 자, 민법 총칙이 나와 있어요. 자, 민법 총칙은 뭐 총선은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 행위 대리, 법률 행위 무효화 취소, 법률 행위 부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전부가 다 전체적으로 다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가 도대체 뭐냐? 요거를 숙지하시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되고요. 이 법률행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슨 계약 같은 게 법률행위예요. 물론 계약만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률행위 99%가 계약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험 범위 중에 계약 파트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민법 총칙 법률행위다. 여기서 10문제. 법률행위 대표가 계약이다. 여기서 또 10문제. 합쳐서 법률행위에서만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유효 요건.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공부하실 때는 법률행위가 뭐고 그 유효 요건이 뭔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이라는 놈이 뭔가 계약법 가서 따로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서를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민법 총칙이 법률행위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법률행위가 뭐냐를 알기 전에 법률행위라는 관념이 어디서 등장하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민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이란 건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법률관계 이퀄 권리 의무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 요거를 이제 개인사자로 써서 사법관계.
개인사자를 써서. 그래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줄이면 사법관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법관계. 즉 예를 보면 각과 을이 A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았어요. 을에게. 자, 팔았다는 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각과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1억 내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반면에 을은 갑에게 아파트를 넘겨라는 권리가 생기고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각과 을의 다툼이 생기죠. 법적 분쟁이 생겨요. 이런 분쟁을 국가가 미리 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게 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국가는 민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는 법원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지방법원처럼 법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민법이라는 건 이런 법이구나 개념 잡으시고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권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보통. 즉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게 권리예요. 의무는 법에 의한 강제라고 법에서 뭐뭐 하라 라고 강요하는 게 의무가 됩니다. 참고에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구속이라는 건 어떤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건 어떤 걸 어겨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된다. 용어입니다. 제가 민법 총칙은 용어를 가끔 설명드린다. 용어하고 제도 위주로 표현 위주로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어쨌든 민법이란 이런 법이다.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를 한다. 불평등 관계는 공법관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민법이란 이런 법이고 두 번째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라고 한다. 반대가 공법관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속력이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까지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제 권리, 권능, 권한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왜 발생하는가?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그 계약을 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계약을 해서 발생하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권리, 의무, 즉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 이거 표현입니다. 용어입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을 통해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률 요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그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결론,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어떠한 원인, 법률 요건에 의해서 생기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뭐냐? 이걸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걸 규정을 해놓는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런 걸 민법이란다. 이렇게 민법 개념을 잡아주시고 몇 가지 용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우리 시험 보면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민사특별법은 5개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것은 법률 관계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변동이 됩니다. 자, 이 변동이 크게 3가지죠. 취득, 변경, 소멸.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갑소유 A 토지를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됐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A 토지 취득이라는 건 손에 넣는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갑은 A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죠. 즉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A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계약 등을 통해서 법률 요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 변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권리를 소멸하고 그래서 권리자가 변경이 되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걸 권리 변동이라 하자.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권리 취득. 요게 이제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 취득은 누군가의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시 취득은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은 없던 권리죠. 없던 권리인데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새로 생겼죠. 이렇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 이런 걸 원시취득이라 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원시취득은 요거 말고 하나의 형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두 번째 형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서 취득하는 경우구나. 건물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 같은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구나. 딱 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면에 승계취득이라고,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거죠. 넘겨받는 게 승계잖아요. 그죠? 이런 걸 승계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승계취득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설정적 승계는 기초입문과정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전적 승계만 생각하는데 이전적 승계는 말 그대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고 그래서 그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이전적 승계일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괄 승계라는 건 기존의 권리자가 갖고 있던 각종 권리 여러 개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괄해서 이전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경우죠. 그래서 상속인을 보통 포괄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상속인을 보통 뭐라 부른다고요? 포괄승계인. 반면에 특정승계는 매매 등을 통해서 구 권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콕 찍어서 넘겨왔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이라고 말하죠. 특정이란 건 어느 하나를 딱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 소유권, B 토지 소유권, C 아파트 소유권 중에서 이런 A 토지 소유권을 콕 찍어서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는다. 이런 걸 특정승계라고 한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 민법이라는 법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다툼을 해결하는 법. 두 번째, 그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법률 요건을 통해서 발생한다. 세 번째, 그 구체적 모습은 취득 변경 소멸인데 그중에 취득. 원시와 승계가 있고 승계는 다시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누는데 설정적은 생각하지 말고 이전적이 두 개. 포괄 승계 취득과 특정 승계 취득으로 나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이 나오는데 권리 변경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주체 변경이라고.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A 토지를 갑이에게 팔아가지고 우리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런 게 주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소멸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절대적 소멸이라고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그 건물 소유권은 영원히 사라지죠. 이런 걸 이제 절대적 소멸이라 한다. 그래서 일단 권리 변경의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취득, 변경, 소멸 딱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그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취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이 뭐냐? 그걸 뭐라 했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관계는, 즉 권리 의무 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 즉 취득, 변경, 소멸한다. 그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과 같이 계약, 매매 계약. 내가 저 A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A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라. 계약을 해서 내가 A 아파트 소유권을 손에 넣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원했던 A 아파트 소유권을 계약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그래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A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상속처럼 당사자가 원한 경우와 무관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법률 요건이 그중에 첫 번째 거,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매매 계약 등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원한 대로 변동이 되는 요때 요 행위, 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인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두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게 하나 있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래서 법률 사실 개념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법률 행위는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 이의 원인, 즉 법률 규정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 의사와 무관하게 그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법률 행위 등 법률 요건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이 법률 효과가 뭐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 과정이 정리가 되어 있죠.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A 자동차를 1천만 원에 팔아라 라고 청약을 하고 갑이 이걸 수락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A 자동차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A 자동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가 나오죠. 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그 중에 유효 요건에 관한 거랍니다. 먼저 법률 행위가 뭐냐? 앞에서 들었던 거 정리하시면 돼요. 일정한 법률 효과, 뭐였죠?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은 뭐였죠?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이죠. 이렇게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들으셨는데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별거 아니에요.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원하는 걸 말하, 원하는 거. 그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표시는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걸 의사표시랍니다. 자,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의사죠. 원하는 걸 표시를 해야 되죠.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의사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있게 될 겁니다.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자, 이런 법률 행위가 어떤 게 있는가?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유형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그걸 법률 행위 종류로 하는데, 그 중에서 법령의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분류하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크게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게 단독행위다. 그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아닙니다.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매도인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걸 계약의 해제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게 단독행위예요. 그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 없는 경우 동산 소유권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나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보게 되죠. 자,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는 범죄행위 말한다. 일방적인 행위다. 일방적인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딱 잡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오니까 이렇게 뼈대를 딱 잡아주시면 돼요. 반면에 계약은요, 서로 의사가 합치해야 되는 걸 말하죠. 매매 계약 같은 경우 물건에 대한 매도 의사를 표시하는 매도인과 물건 파는 사람, 사겠다는 의사, 매수라를 표시하는 매수인 사이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라는 당사자 의사가 합치하는 게 계약이죠. 정리,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다. 계약은 합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뭐고 법률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간단히 더 있는데 이 정도를 기본 기초 과정에서 용어 잘 나오니까 숙지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죠. 자,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두 번째,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동이 되는가?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 법률 요건이라 하죠. 그에 따른 결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 하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법률 요건 중에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당사자가 원하고 의도했던 대로 변동시키는 인간 행위, 이런 걸 모아서 법률 행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려면 법률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가 법률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에 보면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걸 성립요건 이렇게 부르고요. 그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런 걸 효력요건, 유효요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자가 A 토지 소유권을 원해요. 그게 의사죠. A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표시를 해요. 갑이 수락을 해요. 그럼 매매 계약이 되죠. 일단 이렇게 계약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이게 유효 요건이에요. 이렇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를 변동케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성립 요건.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게 유효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성립요건이 나왔습니다. 자, 성립요건, 유효요건, 공히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뉘어요.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뉘는데 일반적 요건은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게 일반적 요건. 그럼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립요건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하는 당사자, 그 법률행위하는 목적, 그리고 그걸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법률행위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법률행위만 필요한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성립하게 되고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혼인도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말합니다. 신고를 해야 성립이 돼요. 혼인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건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혼인이 아닙니다. 법률상. 그러니까 유언이라든가 혼인과 같은 법률행위는 방식을 갖춰야 되면 되고 또는 신고를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성립하게 되니까 이런 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립 요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핵심이 유효 요건입니다. 자,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요건은 좀 전에 봤던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었죠. 그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 요건.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게 갖춰야 될 요건. 먼저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세 가지입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자, 여기서 권리 능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사 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자,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란 게 있어야만 그 행위가 유효한데 그 능력이 세 가지다. 그 중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만 생각해보자. 자, 밑에 보면 권리 능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의사 능력을 봅니다. 의사 능력 뭐라고 돼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자를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생각하면 돼요. 만취한 사람. 소주 7병 먹고 꽐라된 사람.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의사 무능력자예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만약에 법률에 즉 계약을 했다? 무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반면에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이게 행위 능력입니다. 보통 능력이라 하면 행위 능력을 말하게 되고요. 그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민법이 규정해 놨어요.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가 셋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만 19세 미만자.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우리의 직접적인 시험법이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가끔 맛이 가는 사람. 그 법원이 얘는 가끔 맛이 가니까 가끔 맛이 갈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끔 맛이 간 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너는 가끔 맛이 갈 때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정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늘 맛이 간 사람. 너는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니까, 늘 맛이 갔으니까, 너는 일을 할 때마다, 계약을 할 때마다, 행위할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이걸 피성년 후견이라 합니다. 간단히 피성년 후견은 가끔 맛이 가는 놈, 피성년 후견은 늘 맛이 가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한 능력자는 계약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좀 전에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일단은 유효화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결론만 기억합니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무효, 만취한 자. 제한능력자의 행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이 무효, 효력이 없는데 예외도 있구나.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세팅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 중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 효력력 조건 중에서 당사자 정리.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일반적 요건입니다. 그 중에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목적과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을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하는 거죠.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적법성을 갖춰야 되고 나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 되죠. 이걸 사회적 타당성 또는 사회질서라고 합니다. 네 가지 요건.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and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요 목적 요건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목적 요건에서. 우리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 요건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 요건 세 번째가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의사표시는 원하는 거라 그랬고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의사표시가. 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 다음에 일치하더라도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하면 안 돼요. 만약에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그 중에서도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도 목적이 갖춰질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춰질 유효요건에서 합쳐갖고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유효요건이라고 어떤 특정한 행위만 필요한 유효요건을 말하는데 4가지가 우리 시험.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대리 파트 가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2문제 내지 3문제. 동그라미 2번은 무효 취소가만 나옵니다. 1문제 내지 2문제. 3번과 4번은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과 기한에서 나옵니다. 1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효요건 파트에서 일반적 유효요건과 특별유효요건 여기에서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민법 총칙은 이렇게 뼈대를 잡고 구체적인 용어들은 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뼈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범죄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범죄의 목적이란 매매 계약과 같이 법률 행위하는 자가 그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것 이퀄 법률 효과 이퀄 권리 의무 관계 변동 즉 취득 변경 소멸 이게 법률의 목적이다. 이 법률의 목적이 법률행위를 할 때 4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첫 번째가 확정성.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을 생각해 보면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미분양 사태가 나면 분양 광고할 때 뭐라 그래요? 동호수 지정부장 이렇게 되죠.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계약을 했다. 분양계약도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이때 동호수를 지정했다. 그러면 분양계약 당시 즉 법률행위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라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지정하는 방법을 정해놔. 뭐라고? 입주시, 전산추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분양계약을 했다면 분양계약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 있죠. 이것도 확정성은 갖춘 거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목적의 확정성 첫 번째 요건은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실현 가능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소실이란 화재로 인하여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그 주택은 이미 1월 9일 날 소실이 됐다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 1월 10일 주택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을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목적 달성이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시, 범죄력이 당시 이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 이렇게 부르겠다. 원시적 불능. 반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 달성이 가능했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택이 지진적으로 멸실이 됐어. 후불능,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불가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된다. 행위 당시 가능해야 된다.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간단해요. 문제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틀만 머릿속에 딱딱딱 기초과정에서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적법성은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